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아주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감정입니다. 매일 우리가 느끼는 이 기쁨, 슬픔, 분노, 이런 감정들 있잖아요. 이게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네, 그러게요. 혹시 이게 그냥 뭐 외부 자극에 대한 자동 반응 같은 게 아니라 우리 뇌가 매 순간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거라면 어떨까요? 와, 그거 정말 흥미로운 관점인데요. 네, 이게 바로 리사 펠드만 베럿 박사가 제시하는 감정 구성 이론이라는 건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베럭 박사의 강연 영상이나 연구 자료들, 또 이걸 동양 철학, 특히 그 퇴계 이황 선생이나 중용이랑 연결시킨 전종욱 박사님의 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의 탐구 미션은 이거죠. 이 최신 뇌과학 이론이 어떻게 우리 각자의 책임 문제랑 연결되고 또 이게 왜 놀랍게도 수백 년 전 동양의 지혜랑 같은 목소리를 내는지 그 숨겨진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우리 감정에 아니 우리 현실의 건축가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건축가라? 의미심장하네요. 자, 그럼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해 오셨나요? 이제 그 생각을 한번 확 뒤집어 볼 준비 되셨습니까? 자, 깊이 들어가 보죠. 우선 그 감정에 대한 오래된 믿음들 있잖아요. 그거부터 좀 깨부숴야 할 것 같아요. 네네. 보통 뭐 감정은 몇 가지 기본 종류가 있고 전 세계 누구나 똑같이 타고나고 뭐 특정 뇌회로가 딱 켜지면 나오고 얼굴 표정에 그대로 드러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감정의 지문처럼요. 근데 베럭 박사 연구는 그런 생각들이 사실 과학적 근거가 좀 부족한 거의 신화에 가깝다고 봐요. 신화요. 네. 예를 들어서 특정 감정을 딱 맞는 뇌회로가 있다. 이런 믿음이 있었죠. 뭐 분노하면 딱 떠오르는 뇌 영역, 그 편도체 같은 거요. 아, 네네. 편도체. 감정의 뭐 중추다 이렇게 알려졌었죠. 맞아요. 근데 뇌를 실제로 찍어보면요. 그 편도체가 분노할 때만 딱 활성화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행복할 때, 두려울 때, 슬플 때, 이럴 때도 비슷하게 아니면 어떨 땐 더 감하게 활동하거든요. 아, 정말요? 분노할 때만 그런 게 아니군요. 네. 그러니까 특정 감정 하나에 딱 맞는 그런 뇌회로는 없다는 거죠. 여러 뇌 영역이 그 상황에 맞게 되게 유연하게 협력해서 감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복잡한 과정인 거죠. 베락 박사는 변동성이 오히려 정상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변동성의 정상이다. 얼굴 표정도 그런 비슷한 맥락인가요? 그 강연 영상에서 비명 지르는 얼굴 사진, 그거 기억나는데 그게 공포인지 환희인지 맥락 없이는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맞습니다. 똑같은 표정인데도 완전 다른 감정일 수 있고 반대로 우리가 행복할 때 웃기도 하지만 막 엉엉 울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얼굴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 감정을 딱 스캔하듯이 탐지하는 게 아니라 표정, 목소리, 주변 상황 이런 단서들을 종합해서 뇌가 내리는 최선의 추측을 경험하는 겁니다. 아, 추측이요? 탐지가 아니라? 네, 그래서 문화권마다 특정 감정 단어가 아예 없거나 표현 방식이 다른 것도 이게 감정이 보편적으로 그냥 타고나는 게 아니라 사회 속에서 배우고 만들어진다. 즉, 빌트된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도대체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진다는 걸까요? 뇌의 그 비밀 레시피 한번 들여다보죠. 첫 번째 핵심 재료가 예측하는 뇌라고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우리 뇌는 그냥 세상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서 반응만 하는 기관이 아니라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걸 끊임없이 예측하는 기계라는 거예요. 예측하는 기계요? 네, 과거 경험들을 싹 다 동원해서 지금 이 상황 옛날에 뭐랑 제일 비슷하지? 이렇게 계속 묻는 거죠. 그리고 그 예측을 바탕으로 현재 들어오는 감각 정보의 의미를 딱 부여하고 비어있는 부분을 메꾸는 식으로 작동해요. 그 강연에서 봤던 흑백 얼룩 이미지 그거 생각나네요. 처음엔 그냥 얼룩이었는데 이게 음식이다 이 힌트를 딱 받으니까 갑자기 컬러 사진처럼 음식이 확 보이는 그 경험이요. 바로 그거죠. 와, 그럼 뇌가 과거 경험? 그러니까 음식이라는 개념을 써서 예측을 하니까 그 시각 정보 자체가 다르게 구성된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 예측 능력 덕분에 우리가 저쪽에서 빠르게 날아오는 공도 피할 수 있고 또 소리가 없는 영상인데도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 예측 메커니즘이 사실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의 아주 근본이에요.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재료는 신체 예산과 정동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좀 생소한데요?
신체 예산이요? 네. 뇌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몸에 에너지 자원 있잖아요. 뭐 포도당, 산소, 호르몬 같은 것들. 이걸 아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이걸 신체 예산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몸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거죠. 아, 몸의 살림살이 재밌네요. 네. 그리고 이 예산 상태가 어떤지 뇌가 아주 기본적인 느낌으로 요약해서 계속 모니터링하는데 그게 바로 정동입니다. 아, 정동이요. 그럼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분노, 슬픔 이런 구체적인 감정이랑은 좀 다른 건가요? 네. 훨씬 더 원초적인 느낌이죠. 그냥 뭐랄까 기분이 좀 좋다 나쁘다. 유쾌 불쾌축 아니면 에너지가 좀 넘친다 가라앉는다. 각성 진정축. 이 정도의 아주 단순한 느낌이에요. 늘 배경음악처럼 깔려 있는 거죠. 배경음악처럼. 네. 이 모호한 정동이 바로 감정을 만드는 아주 기본적인 원재료가 되는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럼 이 정동 상태가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겠네요? 당연히. 정확합니다. 그걸 정동 실제론이라고 하는데요. 내 현재 기분 상태가 세상을 해석하는 필터 역할을 하는 거죠. 아, 필터요. 네. 예를 들어 기분이 좀 안 좋으면 별것도 아닌 일에 더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배가 좀 살살 아픈 느낌, 이 정동이 있을 때요. 뇌는 주변 상황을 싹 봐요. 그래서 중요한 발표 전이면 이걸 불안으로 구성하고 맛있는 거 먹고 난 후면 아, 배부르다, 포만감, 뭐 데이트 중이라면 설렘으로 이렇게 그 느낌을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는 거죠. 와, 같은 신체 신호인데도 전혀 다른 감정이 될 수 있군요.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이 정동이 중요해요. 그럼 마지막 재료는 개념과 언어. 이게 이제 그 모호한 정동의 의미를 딱 부여하는 도구라고요. 네. 뇌가 예측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학습한 개념들을 사용해요. 마치 그 무지개 스펙트럼 있잖아요. 원래는 쭉 연속적인데 우리가 빨강, 노랑, 파랑 이런 개념으로 선을 딱 그어서 색깔을 구분하듯이 아, 네네. 그 연속적인 정동의 흐름에 분노, 슬픔, 기쁨 같은 감정 개념의 경계선을 딱 그어서 구체적인 감정 에피소드를 만들어내는 거죠. 아하, 그럼 우리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가 진짜 중요하겠네요. 그 강연에 나왔던 민들레 예시처럼요. 누구한테는 그냥 예쁜 꽃인데 다른 사람한테는 뽑아버려야 할 잡초일 수도 있고 또 누구한테는 샐러드 재료가 될 수도 있는 것처럼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언어가 또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해요. 언어는 이런 개념들을 아주 효율적으로 배우고 사용하고 또 다른 사람이랑 공유하게 만들어주죠. 아, 언어가 개념을 전달하는 도구니까요. 네. 그래서 감정 어휘가 풍부할수록 더 미묘하고 다양한 감정을 더 정교하게 구성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스페인어의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테아모란 테끼오로 두 가지가 있다는데 그 미묘한 차이를 아는 사람은 그만큼 다채로운 사랑의 결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겠죠. 와, 그렇군요. 감정 어휘가 풍부한 게 진짜 중요하네요. 근데 이렇게 감정이 구성된다는 걸 모르면 현실에서 진짜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어요. 보니까 특히 법정에서의 오판 가능성, 이게 좀 심각해 보이던데요. 네, 정말 위험한 오해죠. 피고인 표정만 보고 아, 저 사람 반성 안 하네 이렇게 판단하거나 성폭행 피해자가 막 슬퍼하는 대신에 분노를 보인다고 해서 진술 믿기 어려운데? 이렇게 의심하는 경우들이 실제로 있다고 하니까요. 끔찍하네요. 의료 영역에서도 그 여성 심장마비 증상을 그냥 불안으로 오진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맞아요. 개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 감정을 그냥 딱 단정지어서 너 화났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내 생각에는 네가 좀 화난 것처럼 보여. 혹시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나의 인식임을 밝히고 물어보는 게 훨씬 건강한 소통 방식이겠죠. 아, 그렇네요. 나의 추측임을 밝히는 거군요. 이런 문제들을 보면 결국 이 감정 구성 이론이 우리한테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책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인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과거에는 감정이 그냥 통제 불가능한 막 솟구치는 반응이라고 생각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들면 막 자책하거나 에이 어쩔 수 없어 하고 포기하기 쉬웠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감정이 우리 뇌의 구성물이라는 걸 알면 책임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 베럿 박사가 강조하는 말 있잖아요. 당신은 당신 경험의 건설자입니다. You are the architect of your own experience.
이 말이 여기서 정말 빛을 발하는 거죠. 경험의 건설자. 와, 이게 그럼 단순히 뭐 잘못했을 때 받는 비난, 이런 책임이 아니라 변화를 만들 수 있는 힘? 그런 가능성을 의미하는 거군요. 그렇죠. 정확합니다. 여기서 책임은 비난, culpable의 의미가 아니라 응답할 능력, responsibility, 그러니까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뜻해요. 왜냐하면 소스에서도 강조하듯이 오늘 당신의 행동과 경험이 내일 당신 뇌에 예측이 되기 때문이죠. 아, 오늘 내가 뭘 경험하고 뭘 배우느냐가 내일의 나를, 내일의 내 감정을 바꿀 수 있다? 네. 지금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개념을 새롭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내 감정 구성 방식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이건 진짜 엄청난 통찰인데요. 그럼 예를 들어 심장이 막 두근거리는 걸 느낄 때 이걸 꼭 불안으로만 해석할 필요 없이 아, 이건 내가 지금 중요한 일을 앞두고 느끼는 어떤 결이다 또는 투지다 이렇게 새롭게 구성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야, 이건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에 가깝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더 건강한 삶을 내가 직접 만들어갈 수 있다는 어떤 희망? 그런 걸 주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지점은요. 이 최첨단 뇌과학 이론이 놀랍게도 수백 년 전 동양의 지혜, 특히 퇴계 이황 선생의 성악 10도에서 말하는 마음 공부랑 아주 유사하다는 점이에요. 네. 퇴계 선생의 가르침이랑요. 어떤 점에서 그렇죠?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두 관점 모두 마음이나 감정이 그냥 딱 정해진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고 봐요. 개인이 평생의 경험, 학습, 그리고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능동적으로 건설하고 수양해야 하는 대상으로 본다는 점에서 아주 깊이 통한다는 거죠. 아, 건설하고 수양한다. 네, 퇴계 선생이 마음을 닦고 기르는 과정을 체험 재배라고 표현하셨거든요. 글자 그대로 경험을 통해서 직접 가꾸고 키워나간다 이런 뜻인데 이게 베럿 박사가 감정을 구성한다고 말하는 거랑 본질적으로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한 자료에서는 감정이야말로 곡절마다 새롭게 건설되어야 한다는 퇴계 선생의 관점을 인용하면서 이 점을 아주 강조하기도 했어요. 와, 체험 재배와 건설 정말 비슷하네요. 그러면 뇌가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를 예측하고 또 오류를 수정하면서 학습하는 방식은요. 이건 퇴계 선생이 강조했던 일용용,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을 계속 살피고 조율하는 공부랑도 연결될 수 있겠는데요? 정확히 보셨어요. 네, 오늘의 경험과 노력이 내일의 더 나은 예측, 그러니까 더 성숙한 마음 상태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 공자님 말씀처럼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학어시 쉽지 부익설후, 이게 딱 그런 느낌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중용의 핵심 사상이죠. 중화 사상과도 아주 놀라운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어요. 아, 중용의 중화요? 네, 중용에서 말하는 중이라는 건 희로애락 같은 감정이 아직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그 근원적인 상태를 말하거든요. 이걸 감정 구성론에서 말하는 정동 상태, 특히 아주 안정된 신체 예산 상태랑 연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럼 중을 이룬다는 게 막연한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의 기본적인 안정. 그러니까 뭐 건강한 식습관, 충분한 수면, 운동 같은 걸 통해서 신체 예산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아주 현실적인 기반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감정이 일단 발현되기는 하는데 그게 상황과 절도에 딱 맞게 중절, 나타나는 상태를 화라고 했잖아요. 네, 화. 이건 안정된 정동, 즉 중의 상태를 바탕으로 해서 뇌가 과거 경험이랑 개념들을 싹 동원해서 현재 상황에 가장 적절하고 건설적인 감정을 성공적으로 구성해낸 상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성공적인 감정 구성이 바로 화다. 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당함에 딱 직면했을 때 그냥 막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어떤 결이나 또는 의분 같은 더 성숙한 감정을 구성해내는 것, 이게 바로 화의 상태에 가깝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화를 잘 이루려면 다양한 감정 개념, 그러니까 풍부한 감정 어휘나 이해가 필수적이겠네요. 이게 또 유학에서 꾸준한 공부와 수양, 즉 경을 강조한 이유랑도 딱 맞아떨어지네요. 네, 그런데 중용의 진짜 놀라운 구절은 그 다음이에요. 중화를 이루면 천지가 제자리를 잡고 만물이 잘 길러진다. 지중화,
천지위연, 만물유견이요. 아, 네. 그 유명한 구절이죠. 개인의 감정 조절이 어떻게 우주 질서나 만물 육성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게 늘 약간 신비롭기만 느껴졌었거든요. 맞아요. 저도 항상 그게 궁금했어요. 스케일이 너무 크잖아요. 과학적으로 이게 설명이 될까요? 그런데 이 감정 구성론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건 역시 놀랍도록 통찰력 있는 설명이 가능해져요. 인간은 정말 지독하게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신체 예산이랑 정동 상태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받아요. 그 강연에서도 나왔잖아요. 당신의 신경계에 가장 좋은 것도 또 가장 나쁜 것도 다른 인간이다. 아, 그렇다면 개인이 중과 화를 잘 이뤄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행동을 보이면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안정감을 주고 그 사람들의 신체 예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네요. 그렇죠. 그 사람의 그 조화로운 상태가 마치 잔잔한 파문처럼 이렇게 퍼져나가서 주변 사람들이 불필요한 스트레스 없이 좀 더 안정된 중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고 이게 모이고 모여서 건강하고 예측 가능한 사회적 환경, 다시 말해 질서 잡힌 하늘과 땅, 천지위연을 만들어간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정확히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정된 사회적 환경 속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생존을 위한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 없이 각자의 학습이나 성장, 또 창의성 발현 같은 데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겠죠. 아, 네네. 서로 배우고 협력하면서 공동체 전체가 번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만물이 잘 길러지는 상태의 현대적인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한 사람의 내면적 조화가 단순히 개인의 행복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의 건강과 번영으로 이어지는 그런 사회적인 메커니즘을 중용이 이미 수천 년 전에 간파하고 있었던 거죠. 와, 정말 놀랍네요. 중용의 그 구절이 그냥 어떤 철학적인 선언이나 신비주의가 아니라 개인의 내면 상태가 사회적인 현실을 만들어내고 또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그 과정에 대한 아주 심오한 통찰이었을 수 있다니 소름이 돋는데요. 그렇죠. 저도 연구하면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결국 내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을 위한 책임이기도 하다는 정말 묵직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감정이 그냥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예측하는 뇌가 매 순간 정동과 개념을 사용해서 능동적으로 구성하는 일종의 창조물임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과학적인 이해가 결국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감정과 경험의 건설자로서 이전보다 훨씬 큰 책임, 그리고 또 자유를 갖는다는 것도 알게 됐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 최첨단 뇌과학의 통찰이 정말 놀랍게도 수백 년 전 동양의 지혜, 중용의 중화 사상이나 퇴계 선생의 성화학에서 강조했던 내면 수양, 그리고 사회적 책임과 아주 깊은 울림을 만들어낸다는 사실까지 살펴봤습니다. 야, 개인의 내면 조화가 세상을 조화롭게 한다는 그 메시지가 이렇게 과학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니 정말 감동적이기까지 하네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뇌가 과거 경험과 또 사회적으로 학습된 개념들을 통해서 현재의 감정과 현실을 구성한다면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거나 혹은 미처 모르고 있어서 부족한 그런 개념들은 과연 어떤 종류의 개인적 또 사회적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을까요? 아, 우리가 가진 개념이 현실을 만든다. 네, 우리가 더 나은 개인적, 사회적 현실, 어쩌면 중용이 말했던 그 천지가 제자리를 잡고 만물이 잘 길러지는 그런 세상을 구성하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는 어떤 새로운 개념들을 배우고 창조하고 또 함께 나눠야 할까요? 이 질문을 각자의 삶 속에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깊은 질문이네요. 오늘 심층탐구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지식과 깊이 있는 통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